야, 너 미쳤니? 당장 카드 안 살려내. 우리 지금 호텔에서 쫓겨나고 망신당해서 타지에서 죽으라는 거야. 베트남 다낭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50통의 전화. 친정엄마 장례식 날 제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몰래 해외여행을 떠난 시댁 식구들을 향해 제가 저지른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접시를 닦든 국어를 하든 알아서 오세요. 전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닙니다. 7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감옥에 갇혀 살던 제가 시댁에 날린 소름 돋는 사이다 복수극. 그 기막힌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 새벽 4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익숙한 습관이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옆자리를 더듬어 봅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이불만이 손끝에 걸리니요. 남편은 어제도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올게. 엄마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말이야. 어제 저녁에 걸려온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돕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었죠. 남편은 이제 제 서운함보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더 무거운 사람입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나니요. 우리 엄마도 늘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엄마의 새벽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근처의 좁은 골목길.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좌판을 끌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비린내와 함께였습니다. 반찬 가게로 출근하기 위해 앞치마를 맬 때면 저는 엄마의 손이 떠오릅니다. 생선 칼에 깊게 베어 흉터가 가실 날이 없던 손. 소금물에 절여져 퉁퉁 붓고 겨울이면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히던 그 거친 손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손이 부끄러워 시장통에서 엄마를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죠. 그저 갈라진 손가락에 검정 테이프를 칭칭 감고 묵묵히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을 가거나 놀이터로 향했지만 제 놀이터는 엄마의 좌판 옆이었습니다. 엄마는 빈 스티로폼 상자 하나를 뒤집어 제 의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주야, 여기 앉아서 숙제해라. 아저씨들이 지나갈 때 발 조심하고. 엄마는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손님을 맞았습니다. 비린내가 밴 교과서 위에 글자를 꾹꾹 눌러 쓰다 보면 옆가게 이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은주야, 뜨거울 때 마셔. 우리 순덕이 형님은 딸 하나는 진짜 잘 키웠니?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생선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잘 키우긴 뭘. 밥이나 안 굶기면 다행이지.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저는 엄마의 귀끝이 살짝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지만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 하나 키우는데 내 목숨 다 써도 모자란데 무슨 딴 생각을 하냐. 엄마는 새벽 경매장에서 생선을 떼와 낮에는 좌판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횟집으로 달려가 새벽까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저를 보며 엄마는 그 갈라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은주야. 이제 너는 이런 비린내 나는 곳에서 살지 마라. 저는 그날 엄마의 품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졸업 후 식품 영양학 전공을 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 저는 엄마에게 이제 그만 쉬시라고 사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좌판 치우고 집에서 쉬어.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해.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파. 나 죽을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게 속 편해. 엄마의 고집은 소래포구 앞바다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반찬 가게 납품 거래처 모임에서 처음 본 남편은 참 인상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주 씨, 어머니가 소래포구에서 장사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니요. 남편은 제 엄마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하신 분들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교제 6개월 만에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랑 장모님 평생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엄마의 거친 손을 씻어줄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시어머니는 화려한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나 봐요. 손이 참 고단해 보이시니. 말은 위로였지만 그 눈빛은 가난한 장사꾼을 하대하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겼다는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월세 수입이 200만 원 남짓한 낡은 건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을 대단한 건물주라고 믿고 있었죠. 저희 집안은 3대째 서울 토박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 예의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어머니는 상견례 내내 그 소리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직접 담가 가져간 간장게장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젓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고는 밀어버렸습니다. 사돈 정성은 고맙지만 요즘 세상의 시장 음식은 위생이 좀 그렇죠? 저희는 평소에 유기농만 먹어서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밑으로 꼭 잡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엄마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시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우면 어떠냐. 사위 될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 됐지 뭐.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안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엄마는 제 좁은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새로 산 뽀송뽀송한 이불을 깔아주며 엄마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은주야, 시집가서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마라.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연히 잘해야지. 아니야. 착한 게 바보 되는 거요. 특히 그 집 식구들한테는 네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엄마를 안아주자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비상금이야. 절대 신랑 주지 말고 통장에 넣지도 마. 네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둬라. 봉투를 열어보니 구겨진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섞인 3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밤샘 설거지 현장에서 엄마가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엄마, 이런 돈을 왜 줘나 돈 많아. 시끄러워. 갖고 있어. 사람 앞날은 모르는 법이니까.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엄마의 일생이 담긴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는 걸 저는 그땐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이 저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저를 얼마나 깎아내릴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렇게 엄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 한 채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알고 있었어요. 그 집이 저를 어떻게 만들지.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결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안식처가 아닌 서서히 저를 갉아먹는 거대한 늪이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은주야, 우리 집안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단다. 시어머니는 수첩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매주 토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와서 자고 갈 것. 둘째, 명절 일주일 전부터는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할 것. 셋째, 내 생일에는 반드시 순금으로 된 선물을 준비할 것. 알겠니?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사과를 깎으며 심드렁하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좀 구식이긴 한데 마음은 좋아.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단 알겠다고 해.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원래 시집살이라는 게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겠지.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좋은 마음이라는 건 금세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후 맞이한 첫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정성을 다해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고았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비법대로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 밤을 새워 만들었죠.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더니 채 씹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짜라. 반찬 가게 음식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조미료를 얼마나 넣은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조미료 안 쓰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냈는데요. 제 설명은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그릇을 저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반찬 가게 음식은 원래 양념이 세고 자극적이야.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심심하고 고급스러운 맛만 좋아했단다. 그러고는 미리 주문해둔 한정식 배달 음식을 상 중앙에 올리며 웃더군요. 역시 음식은 전문점에서 제대로 만든 걸 먹어야지. 안 그러니, 민수야? 남편은 제가 만든 갈비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배달 온 고기를 집어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역시 이 집이 잘하니. 자기야, 다음부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사 먹자. 저는 타들어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밖으로 나올 때는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통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친정 엄마가 김장 김치 10포기를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목까지 따로 담아 통 위에 예쁜 메모지까지 붙여보냈죠. 사돈 어른 드시라고 정성껏 담갔습니다. 저는 그 귀한 김치를 들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예요.
사돈 어른 드시라고 특별히 신경 쓰셨대요. 시어머니는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더니 코를 싸지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젓갈 냄새가 왜 이렇게 진동을 하니? 사돈은 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김치를 담그시나 봐. 이거 위생 검사는 제대로 받은 거야? 시장 음식은 먼지가 많아서 말이야.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누이 민정이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이더군요. 언니 미안해. 엄마가 언니 가고 나서 그 김치 통째로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 뭐? 그걸 정말 다 버리셨어? 응, 시장 김치는 찝찝해서 못 먹겠다고. 언니,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김치 잘 받았니? 사돈께서 맛있다고 하시더냐? 저는 목이 메어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엄마. 어머니가 간이 딱 맞는다고 정말 맛있게 드셨어. 고맙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으로 버무린 그 마음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만행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를 직접 부르더군요. 사돈도 혼자 계신데 오셔서 우리랑 같이 음식 준비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는 저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기꺼이 시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를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손가락질로 지시만 내렸죠. 사돈, 전이 좀 타는 것 같은데 불 좀 줄여요. 나물은 좀 더 고소하게 무치고. 제 친정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툭 내뱉더군요. 아이고 사돈, 화장실 쓰고 나면 휴지통 좀 비워주세요. 우리 집은 청결이 생명이거든요. 엄마는 당황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화가 나서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 휴지통은 왜 비워?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은주야, 네가 편하려면 내가 참는 게 맞아.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 보여야 네가 구박을 덜 받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끌어들인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결혼 6년 차,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2주 만에 아이를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은 제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해. 괜찮지? 다시 하면 돼. 남편은 차가운 위로 한마디를 던지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문병을 온 시어머니는 제게 과일 바구니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친정 엄마가 시장에서 찬바람 맞으며 고생해서 그런가. 네 체질이 참 약한 것 같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아이만 잘 낳았는데 네가 문제인 거니? 저는 링거를 꽂은 팔로 이불을 끝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어두운 이불 속에서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항상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 네가 참아라는 말로 도망쳤죠.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로 제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시장통에 있는 제 반찬 가게 엄마의 부엌이었습니다. 비록 재래시장 안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맛을 알아주는 단골들이 많아 월 순수익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좋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 가게는 제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남편의 월급 320만 원은 시어머니의 용돈과 시가 경조사비로 대부분 빠져나갔으니까요. 저는 가게 수익으로 집 월세와 생활비를 다 감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건데 뭐 어때? 남편 기 살려줘야지. 그런 바보 같은 자기 합리화로 제 자신을 속여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반찬 가게가 훗날 제 마지막 성벽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무뎌지고 제 영혼이 깎여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죠. 7년 동안 저는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괜찮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무뎌진 거였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쓸쓸하게 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 가게를 정리하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소래포구 수산시장에서 엄마 옆자리에서 생선을 파시는 미영 이모였습니다. 은주야, 큰일 났다. 너희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졌어. 뭐? 이모,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지금 구급차 타고 인천 길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 너도 빨리 와. 전화기 너머 이모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불을 끄는 것도 잊은 채 앞치마만 겨우 벗어 던지고 차로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그 길이 왜 그리도 멀고 험하게만 느껴지던지요.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덜덜 떨려와 몇 번이나 차를 세울 뻔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보다 더 창백하게 질린 엄마의 안색이 노랗게 떠 있었죠. 겨우 의식을 차린 엄마의 손을 잡으니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왜 왔어? 바쁜 애를 왜 불렀대? 미영이가. 엄마, 지금 그게 문제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그때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어머니 간의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가 꽤 커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러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다시 병실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야, 별거 아니야. 요즘 좀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런 거지. 내일 새벽 경매 나가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내일 장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사가 문제야?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한대.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가게는 누가 보고 있어? 가게 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니? 불은 다 껐어? 냉장고 문 열려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오직 제 가게 걱정뿐이었습니다. 딸 자식 장사 망칠까봐 그게 무서워 아픈 내색 한 번 못했던 엄마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간암 3기.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 성공률이 낮고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치료비만 수천만 원에 달했죠.
저는 엄마 침대 곁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하자. 항암 치료도 다 받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번 돈 있잖아. 그거 다 써도 돼. 그러자 엄마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나중에 가게 확장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잖아. 엄마는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됐어.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한테 무슨 돈을 쳐부어. 그 돈 아껴서 너희들 잘 살아. 저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가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고. 엄마는 우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갈라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 있었죠. 여보, 우리 엄마 간암이래. 3기래. 당분간 내가 병원비랑 간병 때문에 집에 신경을 못 쓸 것 같아. 가게 돈도 좀 조절해야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그거 참 큰일이니. 근데 항암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냐? 자연적인 치료 방법 같은 건 없어?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한다거나 하는 거 말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암 3기 환자에게 산속 요양이라니요. 병원비가 아까워 애둘러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은주야, 네 친정 엄마 소식 들었다. 참 안 됐구나. 네 어머니, 마음이 너무 힘드니요. 그래, 이해한다. 근데 은주야,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원래 시장 바닥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몸이 일찍 상하는 법이야. 그거 억지로 고치겠다고 수천만 원 치료비 쓰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도 마지막 효도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 목숨을 두고 어떻게 저런 말을 저리도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고작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심장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제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미친 듯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인천병원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엄마를 간병했죠. 그러고는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와 녹초가 된 몸을 뉘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돈 아깝다. 독한 약 먹고 고통받기 싫어. 그냥 통증만 없게 해줘. 그 돈 아껴서 네 노후 준비해. 그게 엄마 소원이다. 저는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엄마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증 관리만 받으며 엄마의 생명줄은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간병하는 수개월 동안 사위라는 남편은 병원에 딱 2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를 내며 같이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갔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인천 쪽에 거래처 출장이 있다며 잠시 들른 것이었죠. 병실에 들어선 남편은 엄마의 손을 한 번 잡는 신용을 하더니 30분도 채 안 되어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자기야, 나 먼저 갈게. 병원 냄새가 좀 머리가 아프니. 그리고 어머니 쓰시는 저 약 냄새도 너무 독한 것 같고, 누워있는 장모 앞에서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남편과 싸울 기력조차 제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은주야,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온천이라도 좀 다녀와야겠어. 민수 데리고 며칠 쉬다 오려는데 카드 한도가 좀 부족하니 네 가게 통장에서 500만 원만 좀 보내줘라. 다녀와서 줄게.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엄마는 병실에서 진통제의 의지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온천 여행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이어받아 제게 재촉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진짜 허리 끊어질 것 같대. 이번에 효도 한번 하자. 내가 옆에서 잘 모시고 금방 다녀올게. 응?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가게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그때의 저는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었고 누군가와 맞서 싸울 에너지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해드리면 나중에 우리 엄마 장례 때라도 조금은 미안해 하시겠지. 7년 동안 몸에 밴 비겁한 친절이 제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그 500만 원은 엄마가 3개월은 더 버틸 수 있는 약값이었다는 걸 저는 애써 외면하며 시어머니의 온천 물값으로 바쳤습니다. 500만 원. 엄마 3개월치 병원비였어요. 그 돈을 시어머니 온천비로 보내면서 저는 엄마한테 진통제로 좀만 더 버텨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기계가 내뱉는 일정한 신호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숨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엄마의 마르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마스크 너머로 아주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엄마의 입가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그런 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네가 시집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엄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눈가에 고인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집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았어. 근데 네가 좋다니까,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그냥 참은 거야. 네가 속상할까 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갈라진 손가락의 감촉이 너무나 아프게 전해졌습니다. 은주야, 엄마 가고 나면 제발 네 인생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만 생각하고 살아. 알았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그러니까 눈 감지 마. 제발 더 있어줘. 엄마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7분,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고요함이었죠. 저는 엄마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텅 빈 병실에 제 울음소리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몸 전체를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차가운 영안실로 옮긴 뒤 저는 홀로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영정 사진을 준비하고 여기저기 보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상주 한 명 없는 빈소에서 저는 혼자 그 모든 산더미 같은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미영 이모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도울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모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갈아입고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이제는 남편에게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엄마 운명하셨어. 어머님이랑 빨리 와. 나 지금 혼자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일순간의 정적 뒤에 쿵쿵거리는 강렬한 라틴 비트가 들려왔죠. 사람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뇌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제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사실 우리 지금 베트남 다낭이야.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귀에 대자 남편의 구차한 변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입원 아니면 다신 갈 시간 없다고 하셔서. 아니, 원래는 온천만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베트남 다낭으로 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장모님 상태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온천이 아니라 베트남? 내가 보내준 500만 원으로 다낭을 갔단 말이야?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엄마가 자기 돈 조금 더 보태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에게 보탤 돈 따위는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500만 원 전부 제 가게에서 피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엄마가 진통제 한 번 더 맞고 하루 더 버틸 수 있었던 병원비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이미 여기 온 거 어떡하니? 비행기 편 알아봐서 모레 올라갈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장례 잘 치르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영안실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불씨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죠. 장례식장 빈소에 엄마의 영정 사진이 걸렸습니다. 3년 전 생신 때 제가 억지로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눈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엄마의 손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엄마의 손은 컸고 갈라져 있었으며 마디가 굵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키우고
그 손으로 시댁의 무시를 견뎌냈던 겁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착한 며느리 안 해.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 절대 안 잊을게.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라고 했지? 나 이제 정말 그렇게 할게. 두고 봐. 곁에 있던 미영 이모가 조용히 제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느끼며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족쇄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저도 죽었어요. 착한 며느리 김은주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태어났어요. 더 이상 맞으면서 웃지 않는 사람이. 엄마의 빈소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부터 대학 동기들, 그리고 엄마를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들까지 많은 분이 자리를 채워주셨죠. 하지만 그들이 건네는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가시 돋친 질문이었습니다. 은주야,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갔니? 사위가 왜 안 보여?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서요. 내일 중으로는 도착한다고 하니요. 거짓말을 뱉을 때마다 심장이 칼날에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지금 다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랍스터를 뜯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때 대학 동기인 수진이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베테랑 법무사입니다.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수진이는 단번에 제 눈속임을 간파했습니다. 은주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남편 진짜 출장 맞아?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결국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수진이를 장례식장 구석진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다낭으로 떠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파도 소리가 들리던 그 기막힌 통화 내용까지 말입니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죠. 수진아, 지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쓰고 있는 가족카드 3장, 전부 4명이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만 원, 그것도 내 반찬 가게 수익으로 낸 거야. 계약자 이름만 시어머니로 해줬을 뿐이지 실질적인 돈은 다 내가 냈어. 지난 7년 동안 시댁의 용돈이며 경조사비로 쏟아부은 돈만 합쳐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넘을 거야. 제 말을 듣던 수진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은주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혼이니? 재산 분할이니? 아니면 단순히 복수하고 싶은 거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받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옥을 보게 할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좋아. 법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자. 일반적으로 가족카드 정지는 명의자인 네 권한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킬 수 있어. 이혼은 남편이 장모님 장례식에 불참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책 배우자로 몰기에 충분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네가 기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받을 수 있어. 다만 전세금은 시어머니가 실거주자라 당장 내쫓기는 힘들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압박할 수는 있어.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카드 정지하는 거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 이건 복수가 아니라 네 정당한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저는 수진이의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조문객들이 대부분 떠나고 빈소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빈소 옆 휴게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화면에 뜨는 가족카드 3장의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카드에는 베트남 다낭 초호화 리조트 숙박비 120만 원과 마사지숍 28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카드에는 골프장 그린피 65만 원과 면세점 쇼핑 87만 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고통받던 그 시간에 그들은 제 돈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건 훗날 그들의 파렴치함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저장이 끝나자마자 저는 3장의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1일 결제 한도를 0원으로 조정했죠. 클릭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단 3초 만에 그들의 화려한 여행 자금줄이 끊어버렸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남편, 이제부터 진짜 여행을 즐겨보세요. 새벽 1시 저는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가능해? 내용 증명 바로 작성해서 보내줘. 수진이는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다시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노트북 앞에 나란히 앉아 시어머니 명자에게 보낼 내용 증명 초안을 짰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확실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은 본인이 지급한 실질 자금임. 따라서 본 계약 해지 시 전세금 전액을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통보함. 수진이는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장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공포가 될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지금 다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우편은 국내 주소로 가겠지만 내가 사본을 PDF로 만들어서 네 남편 카톡으로 보내줄게. 지금 당장 확인하게 말이야. 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바로 보내줘. 모든 조치를 마친 시각은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엄마의 빈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엄마의 관 앞에 손을 올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시작했어. 엄마가 평생 아껴서 나한테 준 노잣돈, 그 사람들이 가로채서 놀러 갔잖아. 내가 그대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족쇄를 끊어내고 비로소 자유를 향해 한 걸음을 뗀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와이파이가 좀 느렸어요. 카드 정지 버튼 누르는데 로딩이 3초 걸렸거든요. 그 3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초였어요. 그리고 가장 시원한 3초였어요. 장례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도 경건한 시간인 입관식이 시작되었죠. 장례 지도사분들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엄마의 몸을 닦고 수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수산시장의 찬바람을 견디느라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고통을 참느라 굳게 담은 입술, 그 얼굴을 보니
엄마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다 갔는지 다시금 느껴져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손. 생선 비늘이 박히고 칼에 베인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수희가 참 예쁘지? 내가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엄마에게만큼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미영 이모와 시장 상인분들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빈소에 정작 있어야 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제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입관식이 진행되는 경건한 시간.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진동으로 해두었건만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이 덜덜 떨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온 마음은 엄마에게만 향해 있어야 했으니까요. 입관을 모두 마치고 빈소로 돌아온 뒤에야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알림에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의 부재중 전화 38통, 남편의 부재중 전화 12통, 도합 신통의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 99를 넘긴 상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스크롤 해보았습니다. 은주야, 카드가 안 돼. 빨리 전화해. 야, 이거 뭐야? 호텔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난리잖아. 너 지금 일부러 카드 정지시킨 거야? 너 미쳤니?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카드 왜 안 돼? 엄마가 지금 노발대발하셔. 빨리 전화 좀 해줘. 야, 전화 안 받으면 너 한국 가서 죽을 줄 알아. 당장 풀어. 메시지 하나하나에 서린 도끼와 파렴치함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채 한 번도 울리기 전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이 미친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호텔 체크아웃 결제가 안 돼서 우리 지금 로비 한복판에 앉아 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니? 가이드한테 팁도 못 줘서 공항 데려다 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당장 카드 안 풀어. 너 한국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카드 제 명의로 된 제 카드예요. 제가 제 카드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뭐,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외국에서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야?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온천비로 가져간 500만 원. 그게 어떤 돈인지 아세요? 엄마는 그 돈 아깝다고 마지막까지 진통제로 버티다 고통 속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다낭에서 랍스터 드시고 계셨니요?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외국에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 돈 내놓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당장 결제되게 해.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우리 엄마 노잣돈으로 썼어요. 거기서 호텔 접시를 닦든 국어를 하든 알아서 돌아오세요. 전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닙니다.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후회 따위는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남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지켜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주야, 너 진짜 왜 이래? 엄마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나도 신용카드 해외에서 안 되는 거 알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겁한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어제 돌아가셨어. 알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짜 미안해. 근데 자기야, 지금 급한 건 우리 엄마가 타지에서 국제미아되게 생겼다는 거야. 저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게 뭔데? 내 엄마 장례식보다 네 호텔비가 더 급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돌아가면 정말 다 설명할게. 잘못했다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카드만 좀 살려줘. 민수야, 돌아오면 나한테 설명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보낸 이혼 서류를 받게 될 거야. 뭐? 은주야, 잠깐만. 저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이제 바보같이 안 참을게. 그 시각 다낭에서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수진이를 통해 건너들은 이야기는 정말 가관이었죠. 명자와 남편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2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호텔 측에서 경찰을 부르겠다며 여권을 담보로 잡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은 회사 후배에게 사정사정해서 국제 송금을 받아 호텔비만 겨우 결제했다더군요. 하지만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는 수수료며 공항까지 갈 교통비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화려하던 시어머니는 다낭 공항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룻밤을 노숙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공항 한복판에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라며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나 깊어서 그들이 겪는 고생은 그저 먼 나라의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습니다. 50통의 부재중 전화.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생사를 오갈 때 저한테 온 시댁의 안부 전화는 단 0통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미친 듯이 울리던 벨소리. 0과 50. 그 숫자의 차이가 바로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숫자들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50통의 부재중 전화. 엄마가 아플 때 저한테 온 시댁 안부 전화는 0통이었어요. 0과 50.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장례식장의 밤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의 영정 사진만이 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은은하게 퍼지는 국화향과 타들어가는 향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엄마의 관 앞에 놓인 하얀 밥 한 공기와 맑은 물 한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끼니도 제때 못 챙겼잖아. 여기서는 누가 방해 안 하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저는 빈소에 홀로 앉아 마치 엄마가 앞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기도 같기도 하고 뒤늦은 참회 같기도 한 혼잣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진짜 무서운 말 했다. 당신 며느리 아닙니다라고 소리 질렀어. 엄마가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다며 내 손을 잡아줬을까? 아니면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라며 걱정했을까? 그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설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엄마는 사돈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시댁을 찾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엄마를 보자마자
꼬질꼬질한 행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신 김에 여기 행주 좀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기름때가 안 가셔서 영 찝찝하니. 엄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 행주를 받아들고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느라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신발장 구석에 서서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울어? 무슨 일 있어? 제 물음에 엄마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양파를 깠더니 눈이 매워서 그래. 어서 들어가서 전 타지 않게 봐라. 하지만 그날 시댁 부엌 어디에도 양파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사돈에게 식모 취급을 받은 서러움을 딸이 알까봐 그렇게 양파 핑계를 대며 속으로 삼켰던 겁니다. 결혼 6년 차 첫 아이를 유산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침대에 누워있던 제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라. 민수 이모가 오랜만에 온다니까 얼굴은 봐야지.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유산이 무슨 대수라고 유난이니? 옛날 사람들은 유산하고 다음날 바로 논에 나가서 일했어. 어른이 오라는데 토 달지 말고 와. 결국 저는 그날 시댁에 가서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식어가는 미역국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가 이사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던 그날도 선명합니다. 살던 집 전세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다. 은주야, 네가 모아둔 돈 좀 내놔야겠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 반찬 가게 수익과 적금을 탈탈 털어야 하는 큰 돈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거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나중에 돈 생기면 다 갚겠다고 하셨어. 가족 사이에 차용증 같은 거 쓰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냥 드리자. 저는 결국 반찬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그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는 제 이름이 아닌 시어머니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남편의 가족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작년 추석 엄마가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던 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을 가립니다. 엄마는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딸이 혼자 고생할까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올라오셨죠. 시어머니는 마당 의자에 앉아 엄마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마당에 떨어진 감 좀 주어요. 내 허리가 아파서 굽힐 수가 없니? 엄마는 아무 군말 없이 굽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들어가서 쉬어. 제가 달려가 만류하자 엄마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시어른 말씀인데 내가 해야지. 그날 밤 인천으로 돌아간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엄마 이제 서울 안 올라갈게. 이제는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니? 저는 그때 그 말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돈댁에서 받는 멸시와 천대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엄마의 마지막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박혀 제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7년 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여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엄마를 지옥 같은 그 집구석에 발을 들이게 한 제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엄마를 그 사람들 앞에 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 죽게 하고 행주 빨게 한 거 내가 똑똑히 갚아줄게. 엄마가 당한 서러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찾아올 거야.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깎아먹으며 자식을 지켰던 엄마에 대한 제 나름의 사후 보호이자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그 밤 저는 엄마랑 가장 긴 대화를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빈소의 국화향이 유난히 짙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듯이 따뜻한 기운이 제 어깨를 감싸는 기분이 들었죠. 엄마도 듣고 있지? 나 이제 절대 바보처럼 안 살 거야. 저는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밤 저는 엄마랑 가장 긴 대화를 했어요. 살아계실 때 못한 말들 전부 다 했어요. 엄마는 대답이 없었지만 국화향이 유난히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듣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상복을 단정하게 고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었던 그 비상금 봉투입니다. 몇 장 남지 않은 빳빳한 10,000원짜리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갈게. 이 돈품에 넣고 있으면 꼭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봉투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심장 가까이 전해지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례식장 마당에는 발인 절차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잠바를 걸친 미영 이모와 시장 상인분들, 제 손을 잡고 밤새 울어준 수진이와 대학 동기들,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조문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는구나.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제가 땅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던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사흘 전 다낭으로 떠날 때의 번듯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웠는지 얼굴은 흑빛이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돋아 있었죠. 구겨진 셔츠에 외투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남편은 허둥지둥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 혼자 어떻게든 비행기 표를 구해 먼저 귀국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늦었지만 그래도 왔어.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반가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버려진 오물이라도 보는 것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후쳤을 뿐입니다. 아, 왔어? 제 짧은 대꾸에 남편은 당황한 듯 입술을 달덜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발인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상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는지 입고 온 검정 점퍼 차림 그대로 관 뒤에 섰습니다. 그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할 때 시장 상인분들의 싸늘한 시선이 화살처럼 남편의 등에 박혔습니다. 쯧쯧, 사위라는 놈이 이제야 나타나? 미영 이모가 들으라는 듯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위선적으로 느껴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웅구차가 화장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좁은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그 카드 정지시킨 거 말이야.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 외국에서 갑자기 돈이 안 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카드 이야기 지금 할 거야? 아니야. 카드보다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 없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여보. 남편의 사과는 공허하게 차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랬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응, 네 말대로 나도 이제 살려고.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남편은 오히려 섬뜩한 기분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뜻이야? 집에 가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해 엄마의 관이 뜨거운 불꽃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라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와 함께했던 수많은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경매장의 비릿한 공기를 가르며 생선을 나르던 엄마의 뒷모습, 좌판 옆 스티로폼 상자에 앉아있던 나에게 어묵 하나를 떼어주던 그 투박한 손, 비 오는 날 낡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어가며 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주던 엄마의 젖은 어깨. 은주야, 밥 먹었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투박한 안부 인사. 결혼 전날 밤 자기 속옷보다 귀하게 챙겨준 그 낡은 돈 봉투까지. 엄마의 모든 인생이 연기가 되어 하얀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 거기서는 생선 손질 안 해도 되니까 장갑 꼭 끼고 있어. 갈라진 손가락에 검정 테이프 같은 거 감지 말고 예쁜 크림도 바르고 그래.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엄마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한 줌의 하얀 가루가 되어 돌아온 엄마는 작은 도자기 유골함에 담겼습니다. 67년 평생을 자식을 위해 몸부림쳤던 거대한 사랑이 이제는 제 두 팔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직 채 식지 않은 온기가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쭈뼛거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겁지? 내가 들어줄까? 저는 유골함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안을 거야. 우리 엄마 네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 집에 가면 할 말이 있어. 근데 오늘은 우리 엄마 날이니까 나중에 하자. 지금은 입 다물고 그냥 따라와. 제 서늘한 태도에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에 가까운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다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혼 소장 준비됐어? 전화기 너머 수진이의 목소리는 명료했습니다. 응, 다 됐어. 내일 아침에 네 집으로 바로 가져다 줄게. 서류 꼼꼼하게 다 챙겨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전세금 반환 청구서도 같이 준비된 거지? 그럼 내용 증명까지 완벽하게 뽑아놨어. 은주야, 많이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어. 수진이의 위로에 저는 유골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수석에 놓인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가서 엄마 괴롭히던 것들 다 치워버리자. 엄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석양이 정말 예뻤어요. 엄마가 울지 마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어요.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유골함을 꼭 안고 엄마를 안식처로 모셔드리고 돌아온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소란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는 제가 끝내야 할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죠. 저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슬퍼할 틈도 쉴 틈도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남편의 양복과 셔츠, 속옷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거실 바닥에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정리하듯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인 몸짓이었죠.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펼쳤습니다. 차곡차곡 남편의 흔적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이 가방 2개에 다 들어가는군요. 참 허망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함께 먹었던 밥, 같이 보았던 영화들이 이 가방의 무게보다 가벼웠던 걸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결혼 앨범이 딸려 나왔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보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날 사위가 최고라며 그 갈라진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앨범에서 엄마의 얼굴이 담긴 사진 한 장만을 조심스럽게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앨범은 가방 구석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저는 현관 도어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러 설정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번호 2자리를 입력했습니다.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삐릭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직 저와 저를 지켜주던 엄마의 기억만이 머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네가 요청한 서류들 다 정리해 왔어. 수진이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서였습니다. 수진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확해.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특히 장모님 임종과 장례에 불참하고 해외여행을 간 점을 중점적으로 적었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경제적 착취와 남편의 방조도 포함했지. 위자료는 일단 5천만 원을 청구했어. 물론 재산 분할은 별도로 진행될 거야. 저는 수진이의 목항을 짚어가는 손가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수진아, 전세금은 어떻게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장이야. 네가 돈을 보낸 은행 이체 기록이랑 당시 대출 기록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명자 씨가 순순히 주지 않으면 바로 압류 절차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놨어.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시댁에 지난 7년간 들어간 각종 지출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다 받아내긴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재산 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저는 수진이가 내민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제 이름을 서류 위에 정성껏 새겨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현관문 밖 복도로 남편의 짐 가방 2개를 끌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이혼 소장과 전세금 반환 청구서가 든 투명 파일을 올려두었죠. 그리고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오지 마. 서류 읽어보고 연락해. 그 문장을 적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별의 선언이자 제가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첫 선포였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드디어 귀국한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은주야, 나 방금 인천공항 도착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카드가 하나도 안 돼서 택시비도 없다. 민수는 어디 있는지 전화도 안 받고. 애미야, 제발 전화 좀 해라. 시험이 길바닥에 서 있게 할 거냐? 떨리는 목소리. 그 기세등등하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약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단 1%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흙탕 속에서 엄마에게 감을 주우라고 명령하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이스메일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관 밖에서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집안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여러 번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죠. 잠시 후 밖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 놓아둔 짐 가방과 서류를 발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소리를 꺼둔 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문 좀 열어봐. 우리가 이럴 사이는 아니잖아. 제발 얘기 좀 해. 저는 그 문자를 읽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얘기는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나 하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결국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짐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시어머니 집뿐이겠지요. 하지만 그곳도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집 우편함에는 수진이가 보낸 전세금 반환 청구 내용 증명이 꽂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마주할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일 것입니다. 남편이 도착했을 시각, 시어머니의 집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읽은 명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누군데? 내가 건물주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명자는 당장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 200만 원으로 겨우 체면을 칠해하던 그녀에게 그런 목돈은 없었습니다. 저축도 기댈 곳도 없는 노년의 빈곤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남편은 엄마 집 거실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겠지요. 자신이 지키려던 효도와 체면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남편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봅니다. 가방 2개에 담긴 7년의 무게가 참 가볍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던 그 작은 유골함이 훨씬 더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사랑의 무게였고 희생의 무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벼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엄마가 남겨준 묵직한 사랑을 품고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가방 2개에 7년을 담았어요. 무겁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됐나 봐요. 엄마를 보낸 유골함이 훨씬 무거웠어요. 사랑의 무게는 다르니까요. 엄마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을 옥죄던 검은 그림자들은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죠. 법정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법정에 서서도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머니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셔. 우리가 남도 아니고 7년을 살았는데.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수진이가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판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숨을 거두던 날 다낭에서 긁어댄 카드 내역서. 지난 7년간 제가 시댁으로 송금했던 통장 기록들. 그리고 시어머니 아파트 전세금을 제가 냈다는 확실한 증거들까지 말입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제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7년간 이어진 체계적인 경제적 착취이며 배우자의 부모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외면한 정서적 학대의 방조입니다. 결국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고 저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인정되었죠. 무엇보다 통쾌했던 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전세금 반환 판결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에서 이제 나오셔야겠어요. 법원에서 전세금 1억 5천만 원 전부 저한테 돌려주라고 판결 났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명자는 제 앞에서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번듯한 아파트를 비워주고 보증금이 싼 월세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건물주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남편은 이혼 후 회사까지 그만두고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주야, 다 내 잘못이야. 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문자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용서의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옛날 신문을 보는 것처럼 지나간 사람에 대한 덤덤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저는 정들었던 반찬 가게 엄마의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매일같이 열었던 셔터 문을 이제는 영원히 내릴 시간이었죠. 소식을 들은 단골 아주머니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이제 네 반찬 못 먹으면 우리는 어떡해? 어디 좋은 데로 확장해서 가는 거지? 응? 저는 아주머니들의 손을 꼭 맞잡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모.
저 이제 좀 쉬려고요. 멀리 여행도 좀 다녀오고 저만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요. 가게 간판을 내리는 날, 저는 사다리차에 실려 내려오는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부엌. 이 이름을 지을 때 엄마는 옆에서 손사래를 쳤었죠. 야, 내 이름 넣지 마라. 시장통 이름 갖고 쪽팔리게. 아니야,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름이 바로 엄마 부엌이야. 그렇게 고집부려 만든 간판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귤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뒷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이죠. 엄마는 살아생전 TV에서 제주도가 나오면 늘 넋을 잃고 보곤 하셨습니다. 은주야, 나 죽기 전에 저런 바다 보이는 데 가서 딱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 엄마의 그 소박했던 꿈이 생각나 저는 망설임 없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제가 짐보다 먼저 챙긴 건 엄마의 사진과 유골함이었습니다. 거실 창가,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내리쬐는 자리에 작은 선반을 놓았습니다. 그 위에 엄마를 정성스레 모셨죠. 창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좀 봐. 바다 진짜 예쁘지? 엄마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제주도야.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햇살을 받은 엄마의 영정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에서의 일상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몸의 밴 습관 때문인지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이 떠지지만 이제 그 시간은 남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마을 근처 베이커리에서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은주야, 너 나중에 돈 벌면 빵집 해라. 빵집 하면 뜨끈뜨끈하니 손이 안 갈라질 거 아니냐. 비린내 나는 생선 대신 고소한 밀가루 냄새를 맡으며 빵을 굽는 아침. 저는 갓 구워낸 따끈한 식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엄마 사진 앞에 올립니다. 엄마, 오늘은 우유 식빵 구워왔어. 아직은 좀 모양이 삐뚤빼뚤한데 더 연습하면 예뻐질 거야. 그치? 귤나무에 내려앉은 새소리와 텃밭에서 쑥쑥 자라는 상추들. 제주도의 아침은 엄마와 저만의 소중한 대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어느 날은 소래포구의 미영 이모가 제주도까지 저를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이모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은주야. 너 진짜 터 잘 잡았다. 집이 너무 예뻐.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여기서 귤 까먹으면서 독리 대장 노릇했을 텐데 말이야. 우리는 마당 귤나무 아래 앉아 노랗게 잘 익은 귤을 까먹으며 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 이모는 귤 껍질을 벗기다 말고 먼 바다를 보며 웃더군요. 네 엄마, 너희 엄마는 비 오는 날을 제일 좋아했지. 비가 오면 시장에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 닫을 수 있거든. 그럼 나랑 나란히 앉아서 뜨끈한 어묵 국물 마시면서 야, 미영아. 우리 오늘 좀 쉬자 그러는 게 낙이었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모, 여기는 비 오는 날이 더 좋아. 빗소리가 지붕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예쁜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매일매일이 비 오는 날처럼 편안해.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엄마를 비춥니다. 엄마, 오늘 텃밭에 고추 심었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청양고추? 여름에 고추 빨갛게 익으면
내가 김치 맛있게 담가줄게. 엄마가 알려준 방식대로 말이야. 소금은 좀 넉넉히 넣고 젓갈은 조금만 넣는 거 맞지? 대답 대신 창밖에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듭니다. 마치 엄마가 그래, 내 딸 잘한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선반 위에 놓인 엄마의 유골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한테도 감 안 주어줘. 시키는 대로 행주 빨지도 않아.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서 그렇게 살 거야. 엄마가 마지막에 남겨준 숙제잖아. 내 인생 살라는 거. 저는 사진 속 엄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정말로.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좌판 하나로 딸 하나 지켜낸 강인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문을 열어준 건 엄마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라.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짓밟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독한 어둠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은 한 여자의 찬란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의 아침은 엄마의 온기와 함께 따뜻하게 밝아옵니다.